이한용 본부장님과 함께 할 겁니다. DS 자산운용의 주식운용본부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니 저희도 이제 내년 준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 하긴 했습니다만 벌써 한 해 끝자락이에요. 네. 올 한 해 좀 되돌아보니까 네. 일단 개인적인 소견도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네네. 일단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정말 올해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1년이 끝나버리고 그렇죠. 그냥 맨날 코로나 뉴스만 보다가 1년이 끝나버린 것 같아서 좀 한 게 없다는 느낌 좀 있었고 시장은 사실 좀 힘들게 많이 했고 네, 지금 시장이 사실 쉬운 장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시장을 임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쉽게 수익률을 주지 않은 뭐 종목 피킹에 따라서 수익률도 확실하게 좀 갈렸던 근데 이제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저희를 그냥 끊임없이 희망 고문했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될 듯 하면서도 계속 그 긍정적인 것들이 악재에 눌려져서 버텨주는 역할 정도만 됐고 사실 저는 사실 계속 아직은 그래도 내년장에도 한 번씩은 그래도 기회는 있다라고 계속 보지만 시장을 보는 큰 틀을 바꿀 논리는 아직은 없는 상태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워킹을 해줬으면 좀 쉬운 장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게 끝까지 어렵게 가는 그래서 저희 투자가들 다 아직은 다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장으로 일단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시장만 놓고 보면 선택에 따라서 수익률이 너무 많이 갈렸던 장이고 그다음에 수익을 내는 쪽에서도 되게 부지런히 섹터를 바꿔야 되고 종목을 교체해야 되고 이런 패턴이 계속 벌어져서 이런저런 심리적인 것들 아니면 실제 매매하는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손기술 아니면 매매 패턴 이런 것들도 정말 좀 쉬지 않고 움직였어야 되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매니지스트님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이제 그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네. 손기술? 이게 무슨 기술입니까? 손기술? 그러네요 또.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손기술이라기보단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듣기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장이었는데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또 운도 도와줬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장기 투자했던 것이 성과가 나온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올해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좋은 걸로 들었거든요. 네. 저희도 펀드 자체로는 성과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분들 이렇게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로직적으로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다른 로직으로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하시는 거고 저도 이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요런 로직이면 워킹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부분에서 일정 부분 맞은 것도 있고 일정 부분은 또 아닌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100% 다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제일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게 좀 아쉬웠고 아까 제가 손기술이라고 표현한 거는 뭐냐면 저겁니다. 그냥 올해는 되는 섹터는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차 전지, 미디어, 게임주 이런 식으로 되는 섹터는 여러 개가 존재했죠. 근데 이게 한 번에 무너지는 장은 아니었어요. 되는 산업은 다 여러 개가 약간 어떻게 보면 이 마이크를 중심으로 이렇게 위성처럼 돌다가 될 때 계속 확 지그재그로 움직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작년 같은 장이면 낙폭과대에서 한번 쭉 될 때 이쪽이 될 때 이쪽으로 움직여주고 이런 느낌이었으면 올해는 여러 개를 동시에 막 이렇게 움직여줘야 이제 수익이 쌓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게 아니면 하루 이틀 한 일주일 들고 있던 주식이 하루 이틀 만에 좋은 뉴스가 나오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토해내는 그런 장들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더 약간 매매가 코인스러워지는 그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되는 장이다 보니까 좀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되게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웠고 소위 말하는 게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이제 순환매 이런 게 굉장히 빨랐던 너무 빨랐다. 평소보다는 빨라가지고 거기 적절하게 이제 잘 대응해서 박자를 쫙 맞춰가지고 해면 좋은데 엇박자가 나면 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니저들도 맞아요. 뭐죠? 근데 순환매? 흐름을 타서 한다는 순한 환매 말 그대로 그냥 순환. 여러 가지의 섹터가 이렇게 계속 순서를 바꿔가면서 계속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하루는 2차 전지 오르고 또 얘가 죽으면 또 미디어 엔터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섹터가 보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결과적으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오르다 보니까 순환매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산업군에 그냥 일반적인 다 연결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순환매가 발생하는 흐름이 건지. 있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순환매가 유독 눈에 띄는 장이 이제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거든요. 갇혀 있을 때
들어와 있는 자금은 한정이 있고 네. 뭐 이렇게 뭐 시장이 뿜어버리면 돈이 확 쏟아져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체 국면에서는 사실 수급 자체도 약간 정체 국면에 들어가는데 이 돈들이 수익률을 쫓아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되는 데서 조금 더 움직이고 빠졌다가 움직이고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네. 눈에 더 띄게 지수는 갇혀 있는데 어느 날은 2차전지 섹터가 쫙 올라버리고 어떤 날은 또 바이오가 올라버리고 요즘 네. 같으면 또 갑자기 또 반도체가 올라버리고 이런 섹터들이 막 움직이는 거죠, 섹터별로. 예,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는 이런 경험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들고 있었는데 안 오르는 거야. 그래서 얘가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올라가니까 저기 가보면 또 얘는 빠지고 또 얘는 오르고 그럼 또 다시 와야 되나 막 계속 네.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사면 빠진다.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쉽지 않았던 장이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네. 뭐 그러면 이제 내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어떻게 네. 진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얘기 드릴까 하다가 일단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되게 빨랐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저희 투자자도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사실 한 해 좀 보면서 그럼 내년에도 뭐 어떤 기준을 잡고 우리가 보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좀 차분하게 우리가 요 기준을 보고 올해 봤던 것 중에서 더 연장선상에 있는 거 그다음에 올해 우리가 생각했던 악재들이 그래도 해소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들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이거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지수 차트죠. 그냥 지수 차트고 저희 다 아는 겁니다. 그냥 지수가 올해는 완전히 좁은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었고 뭐 저희가 밸류에이션 낮고 기업 실적 괜찮았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21년 기준으로 양호한 실적이 나왔다까지는 다 아는 내용들이고 근데 네. 요것들이 지수가 뭐 3,000 무너지면 바로 회복시켜주고 2,900 무너지면 또 3,000으로 회복시켜주고 이런 것들의 요인은 일단 요거였다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를만 하면 계속 눌렀던 요인들 이게 뭐 이제 코로나 재확산된 거 이거는 지금은 변수라기보다는 계속 작동했던 상수인 상황인 거고 근데 연간으로 보면 우리가 계속 걱정 많이 했던 거 입에 달고 살았던 단어가 CPI 10년물 금리 결국은 경기 피크아웃 우려인데 여태 테이퍼링을 한다더라가 이제 제일 연중 내도록 우리를 눌렀던 요인들이었죠. 그리고 네.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중국 리스크는 어쨌든 이게 순차적인 디폴트로 가면서 컨트롤이 좀 됐던 상황들이고 외국인 매도세도 보면 최근 2달 동안 또 한 5조 원치 순매수하면서 약간은 일단락되는 모습. 그래서 연중으로 보면 아직도 약간 진행형에 있는 저희가 경기 피크아 우려 더하기 테이퍼링 이제는 또 금리 인상 속도까지 네. 이제 보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보자.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라고 이제 되면 요것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건데 최신 데이터까지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제가 커서 움직이면 움직이나요? 네. 네,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요 원들, 파란색 원들이 뭐냐면 2004년, 그다음에 10년, 17년, 2021년, 그러니까 수출 증감률로 표현해 드리는 증감률의 피크아웃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날 경기 피크아웃 했다라고 했던 시점이 이런 걸로 표현이 됐던 거죠. 근데 제가 전에도 드렸던 말씀이 증감률은 빠질 거지만 절대 금액은 늘 거다. 근데 그 느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확인해 가면 우리의 체력에 대한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대한 확인이 되면서 그래도 금리 인상 하더라도 약간 자신감이 붙을 거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경기 체력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아닌데 하는 거 아니다라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거다라는 로직으로 말씀드렸었고 네. 실제 올해 5월에 우리나라 수출이 절대 금액으로 500억 불이었습니다. 이때 수출 증감률은 45%였습니다. 근데 지금 수출 증감률은 빠졌죠. 이제 지금 11월 달에 30%도 나오긴 했는데 근데 지금 5월, 6월, 7월 해서 11월까지 봤을 때 절대 금액이 600억 불이고 우리가 11월 달 수출 데이터 나오자마자 사상 최대치라고 또 경신됐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피크아웃은 하더라도 그러니까 증감률이 피크아웃 하더라도 2004년부터 이렇게 3, 4년 올랐던 장 그다음에 2010년에도 2, 3년 올랐던 장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한 1년 오르다 마는 장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결국은 요 당시에도 말씀드린 게 일평균 수출 증감률이 계속 우상향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파란색 이 원들을 M0로 표현해 드렸던 게 요 빨간색 점선 선입니다. 요거를 통과해서 우상향하는 일평균 수출 금액의 추이가 나오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수출 데이터 괜찮네. 결국은 이것들이 우리 매출로 이어질 거고 그러면 펀더멘탈이 좋구나를 확인이 되면 걱정이 좀 둔화될 거다. 이걸 보자였고 네. 실제 이제 5월 이후로 수출은 계속 나왔죠. 그래서 우상향 패턴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렇게 패턴이 나왔을 때 코스피 지수 자체도
과거에는 이게 M 플러스 36이니까 한 3년치 4년치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왔다 갔다 아직 모르겠다 정도 요 패턴인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 피크아웃은 했으나 지수는 아직 반영 안 하고 있는데 수치 자체는 괜찮다인 거고, 요거를 저희가 산업별로 쪼개 놓고 봤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수출 증감률이 피크아웃 하더라도 절대 금액으로, 그 다음에 절대 금액 측면에서 계속 올라가는 산업의 개수가 많으면 2004년도에는 지금 이게 중국 제조업 성장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화학, 철강, 석탄 쪽의 산업이 계속 수출을 이끌고 갔었고 2010년도에는 저희가 전차군단이라고 했던 이쪽이 주력이 돼서 끌고 갔는데 전부 M0를 통과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많았었고 요것들이 유지가 되니까 지수가 계속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오니까. 네. 근데 17년도에는 빨간색 선 반도체 하나 잠깐 좋았다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성이 짧았다. 근데 지금은 뭐지라고 보면 지금은 아직 이 M0 이후로 몇 달 안 지났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사실 이게 산업별로 보면 산업별로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 다른 차트에서 보듯이 저점이 높아지는 이 추세선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거를 확인하기엔 조금 짧지만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확인된 대부분의 산업들이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황상 2004년, 10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한 석 달 전에 나왔을 때 한번 말씀드렸고, 이게 M0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12, 24, 36 이게 1년씩 지난 걸 말하는 네, 맞습니다. 건가요? 네, 개월 수가 이렇게 지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포인트, 그다음에 내년에도 우리가 계속 이거 관찰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렇게 품목별로 수출이 계속 증가되는 산업이 개수가 유지되거나 더 늘 거냐, 그다음에 지금처럼 뭐 2차 전지나 미디어 엔터 쪽에서 새로운 산업이 계속해서 증명해 줄 거냐를 저희는 내년에 계속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은 이게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수출의 변화에서 보면 제가 좀 전에 그냥 말씀드리고 지나갔는데, 제가 이 빨간색 선이 한국 수출의 절대 금액입니다. 절대 금액인데 사상 최대치를 뚫고 올라가 버렸죠. 근데 요때 이제 새로운 비중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 비중입니다. 이게 2000년 이후로 그린 차트인데 빨간색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보내는 수출의 비중인 거고 파란색 선은 중국으로 보내는 비중입니다. 이게 보면 딱 대칭이죠. 이게 뻔히 보이죠. 저희가 그러게요. 2000년 이후로 중국 제조 성장하니까 같이 쭉 올라가다가 2010년 이후로 주춤하는 건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3차 산업으로 바뀌는 과정인 거고 미국으로 빠지던 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3차 산업 바뀌는데 여기는 4차 산업으로 바뀌죠. 미국은.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마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저런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GDP의 구성과 시가총액 구성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도 이미 여기서 바뀌고 있는 과정을 저희는 확인하는 거죠. 이건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보이는 거지만, 그래서 내년에 볼 때 투자 포인트로 사실 올해도 연말에 종목장이 지금 하반기 때 계속 보여졌지만 미국향으로 보내지는 신성장 산업들, 뭐 좋게 말하면 미국 측의 공급망이 좀 잘 깔려 있는 산업들에서 성장의 기회는 계속 있다. 왜냐하면 수출의 절대 금액이 계속 사상 최대치인데 미국으로 보내는 비중이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쪽에서 기회 요인을 잡자인 겁니다. 그래서 수출의 변화를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신성장 산업에서의 기회는 확인되고 있다 정도 일단은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국가별 수익률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연간 한번 보면서 가면 네. 올해 저희가 위에 건 그냥 어쨌든 같은 건데 위에 거는 달러 환산 기준이고요. 밑에 거는 현지 통화 기준입니다. 근데 작년에 전 세계 글로벌 1등은 한국이었죠. 전 세계 지수 수익률이 1등은 한국이었습니다. 작년에 달러 기준으로 보면 42%고 현지 통화 기준으로 34%입니다. 근데 올해 한국이 안 좋죠.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었고 뭐 이건 제가 자료 만들 때 기준인데 올해 연간 수익률 이제 뭐 한국 한 3% 4% 정도 나오죠. 네네. 그래서 이게 한 제가 2, 3주 지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아웃데이트 되긴 했는데 어쨌든 요것만 놓고 보고 아니면 최근 2년치 2020년, 2021년 두 개만 합쳐놓고 보면, 왜냐하면 이제 2020년이 특이 상황이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네. 2년치 수익률을 합치면 꽤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작년에 워낙 먹어서 올해는 약간 이격 조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이 표를 막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이 빨간색이 짙을수록 수익률이 높은 쪽이고요. 파란색이 짙을수록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높은 쪽입니다. 네. 딱 봐도 눈에 보이는 건 미국 쪽 애들이 수익률이 좋았다. 그다음에 중국, 브라질 이쪽 이렇게 신국 쪽 별로였다. 그러니까 이거 좀 갈리죠. 미국, 대만 이쪽 한 라인이거든요. 사실 그러네요. 공급 네. 체인. 그래서 이것도 봐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향의 수출 비중이 높았던 섹터가 이래저래 좋았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수만 놓고 보면 이런데 우리나라 산업별에서도 보면 저기 2차 전지나 그다음에 미디어 엔터, 그다음에 게임주, 막 각종들이 수출이 잘 나가는 섹터들, 그러니까 약간 말랑말랑한 산업들이라고 저희가 하는 미국 이런 선진국형 이게 수출 산업들에서는 차별적인 성과가 나왔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올해 계속 보여줬던 상황이다 정도 일단은 이해하고 가시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업을 고를 때 내년 투자 아이디어로 산업을 고를 때 이쪽이 성장하고 있다 정도.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쪽 줄로 조금 잘 포인트를 맞춰 가시면 2020년도에 수익률 1등이 한국이었고 그 당시 BBIG라는 게 확실히 부각됐던 산업이었는데 그게 유효 선상에 있는 것도 이렇게 지수 수익률로 봤을 때도 있다 정도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도 좀 눈에 띄는데 개인적으로. 네, 이쪽도 다 저쪽 그 미국 계열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쪽 공급망이 같이 많이 잘 갖춰져 있는 생산 시설들이 인도에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대만도 IT 부품이고 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라인들이 좀 셌고 중국 라인 쪽이 이제 원자재 쪽, 그다음에 중국, 브라질 이쪽들이 좀 약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뭐냐면 지수는 아직 반영을 잘 못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표면적인 수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질적으로 괜찮다. 그리고 레벨도 최대치다 정도 일단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팩터 중에 하나가 수출인데 네.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를 지금 이제 쭉 점검을 해주신 거거든요. 좋아요, 근데 피크아웃이라고 해도 네. 벌써 100억 불이 더 늘었어. 네, 피크아웃 대비해가지고 100억 불이면 네,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나죠. 근데 그거를 시장에서 반영을 못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이게 좀 안타깝게 맞아요. 좀 봐줘 좀 우리 좀 뭐 이렇게 아니 옛날하고 아까 중국하고 미국 비중 봤잖아. 맨날 중국이랑 같이 네네. 매도하지 말고 네네. 우리 지금 미국 비중 많이 늘어나고 네네. 있는데 그럼 좀 이거 좀 방송 좀 미국으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늘 얘기하잖아요. 좀 알아주라고 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증감률이 5월이 45%였는데 지금 증감률이 월별로 나왔을 때 조금 편차는 있지만 10%대까지 빠지지 않거든요. 오늘도 20%대 네, 나왔잖아요. 20% 30%에서 놀아요. 스포츠가. 그러니까 되게 증감률 자체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강하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데 사실 우려는 이제 적당히 다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보고 아마 저희 이호서 팀장님도 애널라시스 때 이거 엄청 보여주셨던 맞아요. 그런 건데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실제치 대비 그러니까 예상치 대비 실제치가 정말 잘 나왔냐 덜 나왔냐에 대한 그냥 단순히 저희가 파악할 때 그냥 그렇게 체감하시면 되는데 2020년도는 엄청 높은 레벨에서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니까 이렇게보다 잘 나올 수 있냐였고 근데 우리가 잘 나오는 거 알고 나서부터 경기 피크아웃 있으니까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하고 근데 실제 좀 안 나오는 구간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게 체감이 지나고 나니까 딱 지난달부터 2021년 5월 이후로 처음으로 11월 달 데이터부터 다 플러스 전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유로존, 중국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신흥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플러스 돌아섰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는 정말 경기가 금리도 오르고 테이퍼링도 하니까 이제 물가지수도 되게 높았었고, 그러니까 물가가 되게 억눌려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나와버리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처럼. 그러니까 의외로 잘 나오니까 이 인덱스가 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실 센티는 좀 잡아줄 수 있는 요인이다 정도로 보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같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와중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순서를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숫자에서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네. 피크아웃 심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피크아웃 우려를 우리가 많이 했으나 아직은 양호하다 정도인 거고 그다음에 각종 요인들 중에 물가를 건드렸던 게 결국은 저희가 좀 어렵게 말하면 PPI가 올랐기 때문에 CPI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르면서 이런 각종 생산에 의해서 물가 지수 오르니까 수요가 강한 상황에서 소비가로 다 전가시키면서 모든 게 오른다. 뭐 원자재가 없어서 미국에서 그 집을 짓고 싶은데 목재 가격 폭등시키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주택 착공의 허가는 많이 났는데 실제 착공이 덜 돼서 갭이 나면서 주택 가격 오르는 거. 그다음에 반도체 칩 쇼티지니까 차량이 덜 팔리니까 덜 만들어지니까 중고차 수요 확 몰리면서 중고차 같이 올라가는 거. 네. CPI의 거의 한 50%는 이 두 개가 차지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종 현상들이 원인이었던 반도체 칩은 아직은 뭐 계속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지만 병목 현상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병목 현상 변명사 계속 했었는데 이 왼쪽에 빨간색 선은 글로벌 컨테이너가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항만에 가서 내리고 있거나 그러니까 하역 중이거나 아니면 배가 대기하고 있는 컨테이너서의 추이입니다. 보면
여기 2022년 11월 사이가 피크를 찍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출 물동량이니까 수입하는 항구도 보고 수출 항구도 보자라고 보면 수입하는 항구가 뭐 미국 서한 뭐 이러면 이제 LA 롱비치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미국 서한 그다음에 유럽 지중해 다 보면 다 비슷합니다. 10월, 11월 사이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럼 수출하는 쪽 동아시아 요거는 이제 중국의 항만인 거고요. 여기도 빠지기 시작했고 동남아시아 여기가 말레이시아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항구에서도 컨테이너 대기 상황이 양호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병목 현상은 완화되고 있다 정도라고 되면,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거의 더해서 좋아지는 개선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올해 저도 틀렸던 거 뭐였냐면 그 유가가 뭐 한 60불 이상에서 그냥 기저 효과만 통과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완화되면서 그러니까 역기저 효과는 사라질 거다 정도로 봤었는데, 사실 그게 각종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해서 계속 유지됐던 게 올해였고, 근데 그거에 가장 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항만에서의 그런 배의 움직임을 보면 그래도 이제 10월 11월부터는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인 거고요. 실제 최근에 뭐 아마 의류주들 주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올랐는데 우리나라 OEM 업체들 많이 올랐죠. 근데 OEM 업체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베트남 이쪽에 있죠. 근데 3분기 때 공장 가동률 다 제로였습니다. 그냥 공산주의였고 꺼버렸으니까. 근데 10월부터 공장 가동률 올라가기 시작했고, 최근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게 뭐 아디다스 나이키가 수요가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공장 그 현지 법인들이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왜 돌렸겠냐? 컨테이너 나갈 수 있으니까 돌리는 거죠. 근데 요 지표 보시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것들. 그래서 병목 현상도 이래저래 완화되는 과정이다 정도 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계속 발목 잡았던 우리 수출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도 알게 모르게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혹시라도 더 심화돼서 이게 지금 개선되려고 했던 공급 완화가 또다시 심화되지만 않으면 그걸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다른 것도 뭐 이게 사람이 이제 많이 걸리긴 한데 죽진 않는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안심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건 괜찮은데 공장 못 돌려가지고 또 공급망 하면 이거는 문제니까. 그래서 딱 지금 그 지적해 주신 그 포인트로 오미크론 나왔을 때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켰던 거고,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종말의 마지막이다, 뭐 아니다, 뭐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이게 딱 그 포인트에서 시장 변동성을 제공했다.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PPI가 CPI를 건드렸다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러면 실제 그렇게 수요가 그렇게 좋은가? 이걸 한번 봐야죠. 근데 보면 이게 글로벌 산업 생산 소매 판매인데 눈에 띄게 보는 건 19년 대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 대비 어떠냐를 보자인데, 파란색 선은 산업 생산입니다. 산업 생산 그냥 공장 돌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냥 100의 레벨에 다 회복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수요 빨간색 선은 100,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전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죠. 수요가. 그러네요. 이렇게 보시면 나라별로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미국, 그다음에 유로존,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중국인데, 중국은 뭐 소매 판매 조금 요새 둔화 이런 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레벨 자체가 그 중국과 한국은 우리가 K방역, 뭐 중국도 사실 셧다운 바로 돌리면서 공장 바로 돌렸기 때문에 산업 생산 자체는 높은 레벨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수요는 빨리 못 쫓아오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백신 때문에 우리 아직 생활이 계속 뭐 열렸다가 닫혔다가 계속 이러고 있는 과정이니까. 근데 이제 선진국들은 이미 다 열어버렸기 때문에 소매가 확실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 강세는 전통적으로 공통사항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수요를 결정짓는 소득은 뭐냐 한번 보면 이제 실업률을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생각보다 그 소득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빨리 회복됐고 소득도 되게 강하게 올라갔어요. 가처분 소득이 되게 빨리 올라왔죠. 여기 보면 과거에 이제 쇼크가 나고 나서,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취업자의 회복 속도를 차트로 그려보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이랬죠. 그냥 몇 년씩 걸려서. 왜냐하면 실제 기업들이 부도 나버리고 막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정말 빠르게 회복돼 버렸어요. 빠르게 회복됐고, 미국이 이제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를 체크를 할 때 3번의 설문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거보다 실제 최종치가 더 높게 나왔던 게 작년 내도록 그 패턴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처음에 그 월 초에 이제 조사할 때보다 월말에 실제치 나올 때 보면 항상 그 전에 사전 조사치보다 높았다는 게 더 많이 취업했다라는 거고, 그만큼 요 속도만큼 소득이 빨리 개선될 수 있었던 근간이 여기 있었다. 그러니까 앞에 보시다시피
산업 생산 회복한 것보다 소매 판매가 더 빨리 회복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제가 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 한번 발표될 때 그 달 것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 지난달에 우리 계산했는데 맞아. 잘못 계산한 거 다시 알려줄게 라고 한 게 항상 계속 더 높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취업이 잘 됐나? 라고 보면 그럼 계산해보자. 미국의 일자리를.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은 미국의 일자리 수입니다. 네. 여기서 급증해버리죠. 이 과거랑 좀 다르게 확 늘었는데 이거는 그냥 두 가지 추정인데 하나는 부양으로 정말 뭐 우리나라처럼 일회성 일자리를 많이 제공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들이 이제 돈이 많아서 캐펙스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결합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차트는 이렇게 나온다. 인 거고 실제 취업자 수 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빼버리면 일자리 수에서 취업자 수를 빼버리면 요 회색 막대반대 급증해 버리죠. 이 말인즉슨 일자리 수라는 게 이제 구인자 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노동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인 거고 노동 수요가 증가하려면 임금을 더 주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쏠리겠죠. 그리고 실제 부족하면 임금 더 높여줄 거고 그러면 당연히 고용은 더 촉발될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소득 순환의 선순환은 미국을 탔다라고 보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근원 요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디플레냐 인플레냐 하면 당연히 디플레는 안 좋은 거고 인플레도 갸우뚱인데 인플레 내에서도 그럼 이게 수요 요인에 의한 인플레냐 아니면 공급 조절에 의한 인플레냐라고 봤을 때 공급은 그냥 중립이나 아니면 안 좋은 상황인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면 사실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등만 아니라면 그러면 이게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경제 성장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 개연성이 되게 커져 있다라고 보고 요 CPI랑 일자리 수 빼기 취업자 수랑 차트 거의 똑같이 움직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개연성 높게 인플레하고 CPI 얘기하지만 CPI 급등했다고 해서 미국이 폭락 나온 적 없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 신고가잖아요. CPI 계속 올라가 있는데 그 말은 그냥 이로직적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연준 때문에 걱정하고 하지만 어쨌든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이 방향성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인플레 다음이 안 넘어가지. 네, 수요 견인인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짧게 넘어갈 건데 ISM 제조업 지수 가지고도 보면 요 빨간색 선 ISM 신규 주문에서 생산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주문 받은 거에 생산 뺐고 그게 올라간다는 건 생산이 신규 주문을 못 쫓아간다는 거죠. 급등하고 있는 상태고 뭐 이런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공급망 이슈도 있을 거고 막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수요는 확실히 좋다. 그래서 미국의 실질 소매와 실질 제조업의 차이를 보면 이 정도의 갭이 차이 있는 거고 이게 제가 아까 생산이 100을 상회했다라는 거는 생산은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생산이 못 쫓아가서 인플레다라고 하면 공급 측 요인에 의한 인플레가 착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막 유가가 오르고 물동량이 못 돌고 하니까 공급이 안 돼서 인플레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그렇게 중간중간 보면 볼 수는 있지만 근원은 지금 그게 아니라 수요 견인 인플레다.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계속 잘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좋은 얘기 드렸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어쨌든 연준은 긴축이란 카드를 꺼냈죠. 저희가 테이퍼링이 나왔고, 근데 이 테이퍼링 그럼 실제 과거에 테이퍼링 했을 때 어땠냐라는 거 한번 보자라는 거고요. 테이퍼링은 2014년도에 한 번 있었기 때문에 2008년 이후로 그냥 QE 1, 2, 3 다 포함해서 보자라고 보고 연준이 보유자산 전년 대비 증감을 이 회색 막대 바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들면 연준이 돈을 풀어서 자산 매입을 해서 도와줬다 보시고 이 막대바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좀 덜 도와준다. 테이퍼링이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계속 이랬어요. 이런 움직임을 2008년 이후로 쫙 보여줬는데 QE가 뭐예요? 양적 완화 정책. QE가 양적 완화예요? 네. 퀀티터티브 이징이라고 양적 완화인데 QE1하고 QE2 때는 왜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없었냐면 QE1하고 2는 언제까지 할게라고 말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없는 거야. 근데 QE3 때는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계속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끝내서 테이퍼링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테이퍼링 얘기 나온 거는 이번에 QE 할 때도 막 무작정, 무제한 끝까지 할 것처럼 했다가 이제 천천히 할게라고 얘기하는 거랑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요 패턴인데 이거 주가거든요. 요것들은 동일 기간에 대해서 지금 4개의 차트가 기간은 동일하고
막대 회색 바는 똑같은 건데 S&P 500 차트 계속 올랐고 나스닥도 올랐고 코스닥은 옆으로 코스피는 박스권이었고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근데 이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하는 패턴으로 가니까 미국 자산 중심의 상승이 나오긴 나왔고 그러다 보니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하면 당연히 제조업 쪽에서 신흥국 쪽에서 금리 영향 좀 받겠다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선진국 아웃퍼폼, 신흥국 언더퍼폼 하는 형태가 나오긴 나왔죠. 근데 나왔는데 2014년도에 이 테이퍼링 했을 때 전 세계 1등 수익률은 코스닥이었습니다. 이 코스닥, 이 왜 코스닥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크게 두 개는 뭐냐면 돈을 안 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유동성 장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대비 내년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펀더멘탈 장세입니다. 돈 안 도와주니까 유동성이 아니라 펀더멘탈 장세인데 펀더멘탈 장에서는 잘해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카카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음 인수하고 자회사 만들어서 우리 상장해서 나갈 거예요 라고 했었고 그게 코스닥에서의 카카오의 주가 퍼포먼스가 지수를 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드리는 힌트는 뭐냐면 내년에 볼 때 이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펀더멘탈 장세여서 개별적인 산업에서 모멘텀이 확실하게 강하면 좀 차별적인 성과를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연준에서 뭐 과거에도 2014년에도 이랬다는 거고 지금도 사실 다른 패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올해 3분기, 4분기쯤 계속 보여줬던 한국 장에서도 지수는 계속 갇혀있고 못 올라도 되는 산업은 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줘 버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들이 과거에 카카오가 보여줬던 그런 형태들 되는 산업에서 대장주 역할 그래서 그게 좀 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형태로 보시고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좋다 말씀드린 건 이렇게 긴축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체력이 되니까 이걸 했다인 거고 근데 그 숫자들이 안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내년 볼 때 그래도 자신감 좀 가지고 가보자.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에 대한 겁은 내지 말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긴축했을 때 그러면 반응은 어땠냐? 이게 뭐냐면 2014년도에 테이퍼링 했을 때 우리 테이퍼링 할 거야. 해서 요날 시행해까지가 이제 파란색으로 수익률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행하고 종료까지 얘 수익률을 빨간색으로 드렸는데 압도적으로 차이 나죠. 실제 시행을 해서 종료할 때가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이거는 각 지수별로 다 이런 상황이고 코스피만 그때 이제 기었죠. 예, 그런 상황이어서 이랬었던 거고 코스닥도 보면 엄청나죠. 근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시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불확실성 종료 있으니까 펀더멘탈만 보고 가는 그런 장이었고 요 당시에 섹터별로 놓고 봐도 미국은 뭐 IT, 헬스케어 이런 거죠. 근데 안 되던 한국장에서도 보면 건강관리, 뭐 필수소비재, 뭐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되는 산업은 또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종목장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그런 로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패턴 이제 막 그 테이퍼링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좀 다를까라고 보면 뭐 특별히 다를 거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때 되면 되게 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 좋은 놈 사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당시에도 그 과거에도 이게 요 2009년, 12년, 15년 뭐 이렇게 쭉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뭐 연속적인 것도 아니고 연준이 돈 안 풀었을 때 그 섹터별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보면 뻔하게 그 시장에서의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이 7%다. 근데 만약에 뭐 이건 정말 단적인 예로 그냥 반도체 영업이익 증가율이 10%다. 그럼 시장보다 높은 거잖아요. 높은 섹터의 증가율이 확실히 좋았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계속 긴축을 하더라도 성장률 보이는 섹터는 다른 수익률을 보인다라는 것들을 과거에 저희가 항상 돈을 줄일 때도 그러니까 안 도와줄 때도 보여줬다인 거고 지금도 지금 약간 올해 그 얘기 많이 하시죠. 이게 2022년 넘어갈 때 올해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엄청났고 거의 100% 증가하는 시장이었고요. 근데 내년에 볼 때 좀 다르죠. 우리가 퀀터와이즈로 보면 한 7.6%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MSCI로 보면 지금 이제 똔똔이 그냥 못 오르는 정도.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뭐 영업이익 증가율이 안 나온다는 거죠.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10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오는 쪽은 밸류에이션 쉽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장이 오히려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올해 대비 내년 넘어가실 때 포인트고요. 요때 또 하나 힌트 얻고 가시면 이거는 저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중국이 다시 그러니까 아까 악재들 여러 가지 중에 경기 피크아웃 테이퍼링 있었는데 중국 규제 올해 내도록 중국이 안 좋은 것만 해서 한국 시장이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요즘에 중국이 갑자기 지준율 인하 하고 사회 융자 총액 풀어주고 요즘에는 또 막 기준금리 인하 한 해 만에 이런 얘기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 2011년, 12년 요럴 때, 그다음에 지금 14년, 15년 요럴 때도 보면 미국이 보유자산을 테이퍼링 소위 테이퍼링이라는 걸 할 때 중국이 지준율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시장 전체 끌고 갈 때는 그냥 같이 묻어서 그냥 편하게 좀 동성하는 구조로 보이다가 이제 자체적으로 방어를 해야 될 때는 중국이 나섰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이런 액션을 해주면 사실 2021년 내도록 중국의 액션이 우리나라에 도움된 거 없었다가 요 정도 해줘도 이게 경기 부양을 화끈하게 안 해주더라도 센티 정리 측면에서는 중국이 이런 거 해주네 라고 하면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 아까 뭐 이제 중국처럼 대우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쨌든 중국처럼 대우를 하면 반대 작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좀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이렇게 꼼짝 안 하고 있다가 네. 그런 분위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눌렀던 것들이 이래저래 조금 돌아가는 완화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보여드렸던 그거죠.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 증가 작년 대비 이만큼 듭니다. 그래서 180조의 그 중반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내년에 이제 요 정도 추정되죠. 그러니까 이 증가율이 안 나오는 거죠. 이 증가율이 안 나오니까 재미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이 없구나라고 되고 그 이익 증가율의 전망치조차도 2021년도는 계속 이렇게 우상향했으면 2022년도는 쭉 내려와서 여기서 아직 방향 못 잡고 있죠. 뛰는 것도 아니고 박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밋밋한 느낌이면 우리나라 시장퍼 10배 지금 10.5배 정도 그래서 이익 증가율 한 7% 정도 잡고 있다가 그 이상 그러니까 뭐 15배 15%씩 증가 나온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 더 쉽게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가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누르는 요인이긴 한데 개별 종목 보실 때는 이게 기회 요인일 수 있다. 그래서 차별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우리 시장을 놓고 볼 때 내년에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같은 건데 이게 숫자 되게 작게 보여서 화면 아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요거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 7.3입니다. 2022년 영업이익 증가율. 예, 그리고 올해는 뭐 76%였죠. 근데 밑에 거는 올해 연간 섹터별 수익률입니다. 섹터별 수익률인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각 섹터별로 그 시장의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높은 쪽들은 다 빨간색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한 번씩은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순환매 지도를 그리면 네. 되게 막 복잡하고 빨리빨리 움직였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올해 어쨌든 실적으로도 한 번씩은 표현해줬다. 내년에 볼 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 영업이익 증가율은 낮지만 이것보다 센 쪽은 한번 찾아보시면 기회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랑 상관없이 큰 섹터인데 화끈한 수익률을 가끔씩 주는데 연중 내도록 안 좋았던 게 건강관리랑 반도체였습니다. 이거는 너무 빠져 있어서 처음에 반등 나올 때는 아마 밸류에이션 콜이 나올 거고 밸류에이션 콜 다음은 거기를 뭐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같으면 현물 가격 반등 이런 것들이 좀 동반되면 좀 쉽게 움직일 거고 그런 것들이 더 확인되는 과정이 거치면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할 거냐 말 거냐 결정될 건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최근에는 올랐으니까 밸류에이션 콜 PB 한 배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고 현물가 반등 나오니까 좀 움직였던 상황인 거고 지금부터는 관찰해보자. 근데 뭐 소사이클이고 수요가 괜찮기 때문에 희망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정도. 네. 그래서 너무 안 좋았던 것도 내년에는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뭐 내년에도 이런 섹터는 한번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한번 기회를 찾아보자 인 거고요. 건강 관리는 사실 실적 보고 하는 건 아니죠. 개별 기업 모멘텀인데 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예전처럼 이상한 짓을 하진 않으니까 네, 그런 것들 좀 팔로우 하시면 펀더멘털이 좋았는데 올 한해 너무 안 갔으면 그거 자체가 내년엔 기회 요인으로 좀 봐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주도 산업 되는 거 계속 보자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코스피 볼 때 이게 사실 아직은 희망 고문인 좀 상황인데 이게 오늘도 그렇죠. 아침에만 해도 개장했을 때 거의 뭐 박살나는 분위기로 시장 다 빠지다가 오후 들어서 그러니까 오전부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반등 나오고 오후부터는 또 다 빠졌던 2차전지 미디어엔터 뭐 성장주도 또 반등 다 한 번에 싹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주 되는 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로직이면 성장주는 주도적으로 추세적으로 되는 장이거든요. 그리고 산업이 돈다는 게 확인되면
시크릿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종목들은 구간마다 중간중간 한 번씩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을 지수 측면에서 가장 크게 도와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희망인 삼성전자를 생각해 보면 왼쪽 거는 미국의 고정자산 투자 증감률입니다. 이거를 적은 이유는 뭐냐면 선진국의 캐펙스 사이클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미국 고정자산 투자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표현을 해봤고, 가운데 거는 중국의 제조업 PMI 신규 주문 지수입니다. 이거는 글로벌 제조업 생산 기지가 생산 사이클에 진입했냐를 판단해 볼 때 이건 거고요. 그리고 요 두 개를 합친 차트가 요런 쪽 파란색 선인데, 이 차트랑 삼성전자를 그려보면 어떠지? 라고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추세 방향 자체가. 이렇게 될 때 해석은 뭐냐면 선진국에서의 고정자산 투자, 그 다음에 제조업 시설에서의 생산 사이클 본격 진입, 한국을 그냥 철저하게 외국인 입장에서 그냥 중간재적인 성격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삼성전자는 이럴 때 기회가 항상 생긴다 였고, 과거에도 보여졌다. 그래서 내년 시장 전체적인 다크호스는 삼성전자 역시나 올해 연초에 한번 보여주고 연중 내도록 좀 그랬지만 내년에도 이런 로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모든 로직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장이 무너질 듯 하면서 안 무너지면서 계속 그래도 3,000원 버텨내는 거고, 계속 섹터별로 기회 요인을 계속 줬던 거고요. 근데 내년에도 그 측면에서는 그렇게 바뀔 거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플레이는 기본적으로 계속 내년에도 섞어가야 되는 장일 것 같고, 올해 안 됐던 것들 중에 IT랑 반도체가 있는데 요것들이 될 때는 또 자금이 한 번에 확 쏠리면서 시장 지수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한번 보셔야 되고,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 소사이클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요 차트 제가 이제 이런저런 로직을 한번 생각해 본 요 차트가 정말 워킹이 되면 이건 사실 글로벌 경기 좋으면서 우리나라 중간재 역할을 해주면서 주가가 뿜어버리기 때문에 요때는 삼성전자 움직이면 사실 센티는 또 확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지금은 약간 전초전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냥 꾸역꾸역 하루에 1% 정도씩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년 전망, 그러니까 내년 우리 시장 대응 전략은 요 정도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실 매매나 시세 변동을 보면 되게 급하다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도 시장이 막 너무 이렇게 움직이면 매니저들도 이렇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급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한 해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볼 때 이 정도 기준 가지고 들어가면 일단 큰 측면에서의 전략은 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정리 드렸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넘어가시면서 이제 화면으로만 지나가긴 했는데 대응 전략 중에 턴어라운드 산업의 기회 이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요거가 이제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분들 투자하실 때 그러니까 사실 지수를 본다는 건 포트폴리오 펀드 그 BM을 추종하고 지수를 이겨야 되고 이런 약간 펀드적인 성격인 거고요. 네. 근데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그냥 내가 산 주식이 잘 오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장이 딱 그랬습니다. 올해도 한국의 펀드들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높은 곳들이 있고 심지어 마이너스 난 것도 많고 중간 정도 한 15% 20% 했을 거고 이런 차이인데 섹터 피킹의 차이에 따라 너무 많이 갈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수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면 그냥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은 종목을 한 두세 개로 압축하셔라.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게 요거죠. 이게 되는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되는 산업 너무 뻔합니다. 2차 전지, 미디어 플랫폼, 게임, 엔터 다 있는데 요런 되는 산업에서 업종 대표주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공부가 잘 돼 있는 장기 성장주 하나를 굵직하게 사서 이 산업이 성장하는 그 폭을 다 먹자가 이제 첫 번째 투자 전략으로. 굵직하게 사는 게 뭐예요?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서 큰 시세를 길게 먹자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요 표는 뭐냐면 각 대륙별로 유럽, 중국, 미국의 음영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대륙에서 전체 자동차 중에 전기차 판매 대수입니다. 근데 이제 유럽이랑 중국이 이제 한 20%대 이제 진입했고 미국은 5%가 아직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남은 80%와 95%의 시장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 1년 만에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몇 년 가면서 가는. 그러니까 추세적인 성장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산업을 찾아서 여기에서의 대장주를 좀 굵직하게 길게 투자하시는 거, 거기에 첫 번째 개인 투자가 분들한테 제가 제일 크게 추천드리는 방법인 거고, 두 번째는 근데 그렇게 사놓고 묻어도 좀 재미없다, 뭐라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산업은 코로나를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코로나 걸리고 여행도 못 가고 막 그랬으니까 사실 요런 섹터 다 죽었죠. 비행기, 여행, 뭐 레저, 엔터, 카지노 뭐 다 박살났었죠. 사실 박살났는데 이게 제가 반년 전에 그렸을 때의 차트는 이 가처분 소득 빨간색 선이 요 밑이었어요. 기준선 100 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선 100은 2019년이면 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됐냐 안 됐냐 했을 때 가처분 소득 회복 안 됐었어요. 근데 이거 이번에 사실 제가 업데이트하면서 했는데 이만큼 회복돼 버렸어요. 근데 아직 회복 안 된 게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게 6개월 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이 회색 막대바가 더 낮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는 기존에 회복되는 요만큼을 폭을 먹자인 건데 그 폭이 크면 클수록 저희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행 때문에 완전히 박살나서 뭐 예를 들어 여행주가 부도나기 직전이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1년 있으면 위드 코로나 할 것 같아. 그 당시로. 그래서 이제 확신이 있으면 그때 사는 거죠, 그냥 1년 동안. 그러면 회복될 때는 구조조정이 됐고 망했던 산업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한두 기업이 승자승 독식으로 다 먹어버립니다. 산업을 먹어버리면 화끈한 수익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하는 섹터 이런 것들은 산업별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투자를 하시면 포트 자체가 성장주 한두 개, 이렇게 턴어라운드 한두 개,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한 2개에서 4개의 종목이 될 거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 크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침마다 뭐 미국 데이터를 보고 미국 지수를 보고 고민하시면서 지수가 오늘 올랐네 내렸네, 그러니까 지수의 고민이 아니라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로직으로 박살은 무너지진 않겠다. 근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위로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 정도, 그냥 밴드 정도만 잡고 가시고 내가 투자한 산업에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투자하시면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승률 면에서 확실히 좋게 나올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고, 제가 아까 특정 국면에서 시크리컬 대형주들은 짧게 국면마다 대응하셔라 했던 게 삼성전자 여기에서의 로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워킹하면 대형주들은 매크로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국면에 맞는,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 가지 저는 제 로직대로 말씀드린 거지만 네. 이 로직 본인마다 이제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 거 다 가져서 더 개량하시면 되는데, 요 로직을 이렇게 워킹할 것 같다라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요때는 짧게 뭐 이렇게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또 새로운 투자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심플하게 좀 그 레인지를 줄여가지고 확률을 높이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올해도 괜찮았고 내년에도 워킹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우정님이 질문을 주신 게 2,700개 종목 중에서 어떤 게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게 되게 이제 로지컬 2,700개를 보고 뭘 거기서 고르려면 어려운데, 이하정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두 가지로 나누라는 거예요. 주도 산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크호스가 될 만한 것들, 턴어라운드 될 만한 거 있으니까 여기서 한두 개, 여기서 한두 개 해가지고 두세 개 정도, 뭐 3개에서 4개 정도, 네. 그 정도 종목들을 추려가지고 계속 가져가면 되지 않냐. 근데 이제 대응 방식은 완전 또 달라요. 턴어라운드 하는 것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샀다가 올라오면 또 팔고 이런 정도 이제 그런 투자를 하시고, 네.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 내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신 종목들은 길게 이제 좀 끌고 가시면 좋겠다. 상황의 매크로 변화나 이런 데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또 분석을 해주셔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이렇게 함께 했는데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못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올해 시장을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해프닝이 뭐였냐면 가짜 낚시 뉴스에 얽혀서 가짜 낚시 뉴스?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인데 완전 낚시 뉴스. 그게 실제로 상장사 중에 꽤 큰 기업 하나가 뭐 M&A 된다더라 뉴스가 났는데, 아이고. 실제 그 뉴스를 클릭하면 실제 낚시하는 그냥 그런 가짜 뉴스, 완전히 가짜 뉴스였는데 그날 그 주식이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그게 시총이 큰 주식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확인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제목만 보고 바로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급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만큼 공부 안 돼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매매의 그런 실제 사례들이 저희가 다 아시는 그런 종류, 효소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다 아시는 그런 큰 주식인데, 네. 그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이 너무 자극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조금만 한 템포 좀 하다못해 한 1분이라도 진정하고 가자. 네, 그렇게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급하게 만드는 환경인 건 맞습니다. 이래저래. 네, 근데 그래도 시장은
항상 그 방향의 기준이 있는 것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조금만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 작년 장이랑 올해 장이 또 달랐고 올해 장 대비 내년 또 다를 겁니다. 근데 기준만 가지고 그러니까 기준은 계속 세우시고 그다음에 조금만 차분하게 대응을 해서 내 종목으로 좀 알뜰하게 잘 먹자.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손 좀 고르고 냉철하게 기준을 가지고 가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오늘 제시해주신 어떤 경우의 수들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내년에 저희가 전망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될지 일부 이 시간은요 이한영 DS 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님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